의식주 같은 것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소비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소비에 있어서의 문제, 가장 큰 문제,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과시적인 소비라고 이야기해요. 과시적 소비.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특히 최근에 더더욱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과소비랑 과시적 소비는 다른 거죠. 과소비는 그냥 많이 소비하는 걸 과소비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보다 더 많은 소모를 하는 그런 소비. 근데 과시적 소비라는 건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면서 이제 사람 간의 관계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과시적인 소비, 그 자랑하려는 그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문제들은 이미 1900년대에 많은 사상가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현상입니다. 요즘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분석했던 대표적인 사상가가 한 명 있는데 베블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블런.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죠.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써요. 유한계급론. 이 책에 나온 이 과시적 소비에 대한 베블런의 분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한계급이라는 표현이 있죠. 유한계급. 네. 이 계급이 어떤 계급이냐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통 유한계급이라고 하면은 그냥 한자를 조금 안다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한계가 있는 계급인가? 뭐 약간 이런 느낌. 유한계급. 해서 뭐 약간 노동자 계급? 막 이런 걸 상징하는 표현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완전 달라요. 여기는 있을 유자고요. 한자는 한가함이에요. 한가함. 시간과 여가가 많은 계급을 유한계급이라고 합니다. 왜 시간이 많을까요, 여러분?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하지 않는 자본가 계급. 그 자본가 중에서도 사회 최상위 계층을 바로 베블런은 유한계급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영어로는 레저 클래스입니다.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 여유 시간이 있고 돈의 자유가 있는 그런 계급들을 유한계급이라고 하죠. 근데 유한계급들이 이제 베블런의 분석에 의하면, 역사적 분석에 의하면 고대부터 계속 그런 계급들은 존재해 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부를 향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갖고 있는 것만으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1000억을 사용해야 돼요. 열심히 썼어. 근데 사도 더 살 게 없죠. 이제 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얻고 싶어지냐? 바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관심을 받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한계급들이 자신들만의 소비 양식과 자신들만의 문화 양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과시적 소비의 시작이라고 베블런은 분석하고 있어요. 자, 베블런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과시적 소비가 어디서 시작됐다? 유한계급,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는 그들이 자신들이 돈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을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관심을 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과시적 소비를 시작했다. 그래서 과시적 소비라는 건 유한계급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유한계급으로부터 어디까지 확산이 되냐면 사회의 극빈층까지. 그러니까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까지도 이 과시적 소비가 확산된다라고 주장해요. 극빈층까지 확산되는 거다. 자, 이게 되게 독특한 이야기인데, 선생님, 사회의 가장 가난한 계층이 과시적 소비를 한다고요? 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뭐 사회 계층을 그냥 대략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여기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뭐 유한계급이겠죠. 유한계급들이 될 거인데, 이 유한계급들이 나름대로의 생활 양식들을 만든 거예요. 그죠? 자신들만의 어떤 문화와 어떤 생활 방식들, 뭐 매너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들을. 그러면 누가 따라할까요? 유한계급을. 이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유한계급의 삶의 양식들을 어떻게 따라해요? 못 따라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비록 여기 있는 존재이지만,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는 여기 있는 사람보단 달라. 나는 달라. 나는 이 유한계급들과 비슷한 생활 양식을 채택할 수 있어. 라고 과시적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이 어디까지 내려간다? 계속해서 여기까지 내려간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굴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을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극빈층이 유한계급을 따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계층에, 비슷한 계층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쟁 의식을 느끼고 과시적인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사실 다르겠죠. 형태도 좀 달라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극빈층까지 확산된다는 게 또 배블런의 주장이기도 했고, 자, 두 번째, 방금 전에도 뭐 다 설명하긴 했는데요. 결국 이런 과시적 소비의 원인을 배블런이 분석합니다. 왜 발생하느냐? 내가 너보단 잘 살잖아. 약간 이런 욕구 때문이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다시 말하면 차별적인,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고 싶은 비교 우위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과시적 소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다. 자, 그럼 이런 결론적인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블런의 이 분석, 마지막 분석이에요. 자, 배블런은 이런 가정을 해봐요. 과연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부의 총량이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엄청나게 부유한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극빈층에 있는 사람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탈 수 있는, 뭐 를 탈 수 있는 엄청나게 부유한 차들이죠. 그런 차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과연 과시적 소비가 줄어들 거냐? 줄어들까요, 여러분? 안 줄어들죠. 뭐 때문에? 비교 우위 욕구. 내가 를 타면 그 위에 있는 사람, 그 위에 있는 사람 계속 비교 우위 욕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부의 총량이 아무리 늘어나도, 사람들이 아무리 부유해져도 절대 과시적인 소비라는 것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배블런의 분석입니다. 줄어들지 않아요. 이게 배블런의 분석.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배블런의 주장이었는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경제학들, 경제학적 원리들, 뭐 수요와 공급의 원리들에 따르면, 가격 원리에 따르면 사실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떨어지고, 수요가 떨어졌으니까 가격이 내려오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가격이 조정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배블런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품의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요. 뭐 대표적으로 사치품들이겠죠. 뭐 명품 같은 것들. 상품의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당연히 수요가 떨어지면서 가격도 떨어져야 돼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가 안 줄어든다?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시적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요게 이제 배블런이 제시했던 분석 중에 하나죠. 가격이 올라도 소비가 무조건 줄지 않습니다.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의 이제 배블런 효과라고도 이야기하죠. 배블런 효과. 지우개 잠깐만요. 자, 요게 이제 배블런의 분석들이고요. 자, 이런 배블런의 분석, 과시적인 소비의 문제들 이런 거 해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상에 이제 두 가지의 해소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합리적인 소비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부에 이야기했죠? 합리적 소비. 그러니까 패닉바이 하면 안 돼요. 그죠? 과시적 소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그죠? 가성비를 따져서 우리 소비하자. 그래서 최소 비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최대 만족을 얻어낼 수 있는 소비. 이런 소비가 가장 바람직한 소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합리적 소비만 하면 되냐? 아니죠. 아까 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성비 좋다고 무조건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뭘 고려해야 돼요?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인 소비라는 것이 또한 하나의 과시적 소비의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윤리적 소비라는 건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우리가 윤리적인 책임을 고려한 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품을 사려고 하는데 진짜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진짜 합리적인 가격에 성능이 너무 좋아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물건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막 노동 착취가 일어났다. 그 합리적인 가격이 노동 착취에서 온 거죠. 인건비를 악착같이 줄여가지고 상품의 가격을 낮춰서 경쟁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물건을 살 거냐 말 거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합리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사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윤리적 존재로서 윤리적인 요소들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불매운동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악덕한 어떤 일들을 부도덕한 일들을 저지른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같은 것들.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판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비가 바람직한 소비일 수 있다. 여기까지가 소비윤리 내용 쭉 정리했고요.